대리석 로비를 가르며 쨍하고 울린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채찍 같았다. 뒤로 물러서세요, 선생님. 물어요. 청소부 하재훈은 걸레 자루를 방패 삼아 움찔하며 멈췄다. 혼란의 중심에는 창백한 금발, 머리에 작은 여자아이가 조각상 옆바닥에 웅크린 채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텅 비었지만 그녀의 눈은 마치 갇힌 새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다. 그 주변엔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 5명이 어쩔 줄 몰라 서 있었고 그중 한 여자는 휴대폰에 대고 속삭였다. 또 시작됐어요. 보모는 어디 있죠? 아이의 희미한 허밍은 건물 속 차가운 침묵에 거의 묻혀버릴 지경이었다. 재훈은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섰다. 제가 해볼까요? 경비원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아섰다. 그 애는 원장 딸이에요. 엮이지 마세요. 지난번에 손댄 사람은요. 바로 잘렸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듣지 않았다. 그는 양복 차림도 천장 모서리에 깜빡이는 보안 카메라도 보지 않았다. 오직 아이만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박자에 맞춰 바닥을 두드리는 모습,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숨이 가빠지는 모습을. 말을 걸려는 게 아니에요. 재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앉아 있을 겁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 차가운 대리석 위에 아이로부터 약 5걸음 떨어진 곳에 그대로 앉았다.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 차림, 낡은 작업화 그대로. 그는 자신의 작업 수레에서 작은 투명 세제병을 꺼냈다. 물을 적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거품을 불었다. 하나, 둘, 셋. 소리도 없이 공중을 떠다니는 거품. 몇몇은 바로 터졌고 몇몇은 게으르게 천장으로 떠올랐다. 마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비밀처럼. 아이의 몸이 멈췄다. 흔들림이 느려졌고 허밍은 잦아들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거품을 응시했다. 재훈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아무 말도 질문도 없었다. 그는 단지 거품을 계속 불었다. 위층 메자닌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슬레이트 그레이색 코트, 머리를 단단히 틀어올린 단정함. 그녀의 팔은 교차되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을 아는 이라면 누구나 알았다. 강마진, 워드코어 바이오텍의 대표이사. 세계 정상들을 쥐락펴락하고 오전 2번째 커피 전에 적대적 인수를 끝내버리는 여왕. 그런데 지금 그녀는 대리석 아래에서 거품으로 자기 딸을 진정시키는 청소부를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아이, 그녀의 딸, 혜운, 그녀의 미스터리, 그녀의 짐, 그리고 그 청소부. 이름이 뭐였더라? 재훈?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마치 전장을 내려다보는 장군처럼 로비로 들어섰다. 하씨? 그녀가 또렷하게 불렀다. 재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위에서 이야기 좀 하지요. 그녀의 시선이 은으로 향했다. 은은 이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얼굴 위로 떠오른 하나의 거품을 따라 조용히 눈을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재훈이 말하려 하자 마진이 말을 잘랐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지시했다. 샤르마 박사 부르세요. 은희 상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를 또각또각 울렸다. 재훈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마진의 사무실은 강철과 침묵의 냄새가 났다. 문 닫아요. 그녀가 말했다. 재훈은 닫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봤다. 마치 그가 어느 기계에서 기어나왔는지 분석이라도 하려는 듯이. 누가 가르쳤죠?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 거품 놀이 같은 거. 재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딸입니다. 감각 처리 장애가 있어요. 원래는 특수교사였습니다. 그 전까진요. 그는 거기서 멈췄다. 그녀에게 불필요한 정보까지 줄 필요는 없었다. 마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은희는 반응하지 않아요. 놀이도, 대화도, 어떤 의사도, 치료사도, 심지어 저에게도. 그런데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거품을 몇 개 불었을 뿐인데 아이가 가만히 있더군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를 맡아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마침내. 뭐라고요? 재훈이 되물었다. 주 1회, 가능하면 주 2회. 보수는 충분히 드릴게요. 저 그냥 청소부인데요. 재훈이 말했다. 그건 바꿀 수 있어요. 시혜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제안입니다. 재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스쳐갔다. 죄책감? 아니, 그건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아마도 죄책감이 날카로워진 형태, 슬픔의 그림자일 것이다. 그 아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마진이 딱 잘라 말했다. 재훈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다.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도요. 침묵이 흘렀다. 사람 사이의 벽을 다시 짓게 하는 침묵. 그러다 그가 덧붙였다. 제가 받아들인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은희를 위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와 있는 동안은 관찰 금지. 카메라도, 메모장 들고 구석에 숨어있는 심리학자도 금지.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가 아예 해고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재훈의 마음에 피어날 즈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비서가 연락드릴 겁니다. 재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이가 준비되었는지 보죠.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마진이 불렀다. 그 거품, 무슨 색이었죠? 재훈은 멈췄다. 돌아서며 대답했다. 파란색입니다. 항상 파란색으로 시작해야 해요. 혼란을 잠재우거든요. 문이 조용히 닫혔고 그의 말은 마치 오랫동안 기도되지 않은 성당 속 속삭임처럼 남았다. 난 당신이 우리 아이를 고쳐주길 원하지 않아요. 재훈이 처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방문한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강마진은 인사도 악수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는 대리석 현관에 조심스레 들어섰고 그의 딸 재현의 작은 손은 그의 거칠어진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다. 작업화의 고무 밑창이 반들반들한 바닥에서 미끄러지듯 소리를 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 벽, 유리 난간, 날카로운 모서리들. 부드러움도 따뜻함도 없이 정밀함과 권위만이 존재하는 공간. 아이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은 부서진 게 아니니까요. 마진은 눈을 깜빡 한 번 하고는 팔짱을 낀 채 턱끈을 단단히 쥐었다. 방은 저 안쪽입니다. 복도를 지나 왼쪽. 재훈은 재현에게 몸을 낮췄다. 조금만 그림 그리며 기다릴 수 있겠니?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크레용 파우치를 꺼냈다. 조용한 아이 맞죠? 맞아.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아이. 그럼 나도 조용히 있을게. 재현은 구름으로 만든 도서관처럼 조심스레 거실 모서리로 걸어갔다. 마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엔 읽기 어려운 표정이 담겨 있었고 무언가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
당황한 듯했다. 당신 딸 잘 따르네요. 순한 게 아니에요. 재훈이 말했다. 친절한 겁니다. 그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은희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노크를 가볍게 한 후 조용히 들어섰다. 그 방은 마치 궁전 같았다. 높은 창문, 흰 커튼, 군대처럼 정렬된 장난감들. 그리고 그 구석, 마치 물음표처럼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던 은. 그녀의 머리는 창에 기댄 채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눈을 깜빡이면 세상이 사라질 것처럼. 재훈은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다. 약 3미터쯤 떨어진 거리.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 5개, 원 하나, 별 몇 개. 은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는 그림을 살짝 들어 보이고는 옆에 내려놓았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은 없었다. 단지 너무 조용한 이 집에 어울리지 않게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그러나 잠시 후 변화가 생겼다. 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 들고는 바로 옆에 앉았다. 마지는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은이 누구 곁에도 자발적으로 앉는 걸 거의 한 년 동안 보지 못했었다. 재훈은 은희를 보지 않았다.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이의 머리 위에 떠있는 거품. 은은 크레용을 집었다. 아무 말도 지시도 없이. 그런데 그 무엇보다 신성하고 깨지기 쉬운 장면이 펼쳐졌다. 말 없는 대화, 무게 없는 연결,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세계. 15분 후 재훈이 방에서 나왔다. 마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여전히 교차되어 있었지만 얼굴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은희랑 그림 그리셨죠? 마치 자신에게 확인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 아이가 먼저 시작했죠. 재훈이 대답했다. 마진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말하는 것과 소통하는 건 다릅니다. 재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방으로 향했다. 음료 드릴까요? 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손수 물을 따랐다. 머신도 도우미도 없이 수정처럼 맑은 유리컵, 단단한 손. 그 애와 소통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녀가 물을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재훈은 물을 받지 않았다.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해봤나요? 마진의 어깨가 굳어졌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치료, 식단, 수면 전문가, 언어 치료사. 스웨덴에서 주 3천만 원 받는 행동치료사까지 불러왔어요. 재훈은 마침내 물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신 후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걸었군요. 하지만 누가 들어줬나요? 저는 들어줍니다. 그녀는 소리쳤다. 제 인생 전부를 재정비했어요. 그 마음도 함께 재정비하셨나요? 그의 말에 침묵이 흘렀다. 적대적이지 않은 침묵. 오히려 자신이 회피해온 질문이 남긴 울림 같은 공허함. 2살 때 말을 멈췄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하루 전까진 옹알이도 했고 색깔도 말했어요. 새소리에 웃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말도 눈맞춤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재훈이 물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의료 반응, 백신 일정, 고열. 의사는 우연의 일치라 했지만 계속 묻게 되더군요. 내가 뭘 놓친 건가? 내 잘못인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요.
그 순간 재현이 다가왔다. 손에는 그림 한 장. 세 사람, 그녀, 아빠, 그리고 눈이 큰 소녀. 이거 은희한테 주고 싶어요. 받고 싶다면요. 마지는 놀라움의 말을 잃었다. 그 작은 목소리 속에 깃든 품위를 느꼈기 때문이다. 혹시 재훈이 말했다. 언젠가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떨까요? 저녁? 마지는 날카롭게 반응했다. 공공장소에서요? 아니요, 여기서요. 익숙한 공간에서. 재현이 먹는 걸 보면 은희가 초대받았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우리는 놀이 모임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저도 놀자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문을 열자는 겁니다. 마지는 다시 팔짱을 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방어보다는 두려움. 실수할까봐 무서워요. 그 애가 필요로 하는 엄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재훈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CEO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은 공중의 왕관처럼 떠올랐다. 재훈이 문을 나서려 하자 마진이 외쳤다. 그 아이 랍스터 안 먹어요. 재훈이 미소 지었다. 우리도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 공기엔 여운이 남아있었다. 그건 어쩌면 오랜 시간 감춰졌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시작이었다. 모든 부자들이 박물관 같은 데서 사나요? 재현의 목소리가 워드 펜트하우스의 광활한 로비에 울렸다. 그녀의 운동화 밑창이 윤기 나는 바닥에 부드럽게 비벼졌다. 재훈은 조용히 웃으며 종이봉투와 접이식 피크닉 담요를 들고 그녀 옆을 지나쳤다. 모든 부자들은 아니야. 거실이 왜 필요한지 잊어버린 사람들만 그렇지. 강마지는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다. 맨발의 머리는 느슨한 묶음으로 묶었고 드물게 보이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풍겼다. 그 말 들었어요. 재현은 얼굴을 붉혔다. 죄송해요, 사모님. 하지만 마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집엔 벽은 많은데 따뜻함이 부족했죠. 재훈은 눈썹을 살짝 치켜들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은 자기 성찰에 가까웠다. 그거 꽤 솔직한 고백이네요. 익숙해지지는 마세요. 마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은 은희의 방에서 열렸다. 석양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고 재훈은 피크닉 담요를 바닥에 펼쳤다. 재현은 조용히 간식을 정리했다. 포도, 치즈 조각, 크래커. 뜨겁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며 부드럽고 안전한 음식들만 준비되었다. 은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이번엔 눈이 텅 비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재현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재훈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고 핸드폰을 눌렀다. 드뷔시의 피아노 선율이 방 안에 조용히 흘렀다. 재현은 스케치북을 은과 자기 사이에 펼쳤고 나무와 해와 나무 아래에 앉은 소녀를 그리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천천히 은은 지켜보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안엔 망설임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다. 재훈은 크레용 상자를 열며 조용히 말했다. 먼저 파란색이야. 그게 혼란을 진정시켜주거든. 그는 크레용을 은희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두었다. 문가에서 마진이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경계심이 아닌 희망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어 같은 자세였다. 은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숨도 거의 쉬지 않는 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침내 파란색 크레용을 집었다. 그녀는 천천히 선을 그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재현도 아무 말 없이 계속 그렸다. 단지 색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한 아이가 색을 통해 목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숨결 같았다. 이게 바로 안전함이에요. 재훈이 마진에게 속삭였다. 박수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오는 거죠. 왜 나한테는 말 안 할까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 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1시간이 찬란한 찬송처럼 흘러갔다. 폭발도 흔들림도 없이. 은은 재현이 건넨 포도를 받아먹기까지 했다. 그건 침묵 속의 기적이었다. 그 애가 나 좋아한대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 재훈은 목이 메어 대답했다. 그 아이가 널 선택한 거야. 은은 3명의 막대기 인형을 그렸다. 안경을 쓴 아이, 곱슬머리 아이, 그리고 머리를 묶은 어른. 재현이 말했다. 이건 나고, 이건 아빠고, 이건 내 엄마야? 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3번째 인형의 옷에 빨간색을 칠했다. 마진은 다가섰다.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던 색이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은은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믿기 힘들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도요. 그 말에 마진의 무릎이 풀렸다.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건 오랫동안 멈춰있던 바이올린 줄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한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재훈은 복도에서 담요를 접고 있었다. 마진이 다가왔고 2개의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그 아이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2년 넘게 어떤 것도 색으로 이름 붙이지 않았는데. 이건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기억해낸 거죠. 큰 차이예요. 파란색은 당신이죠. 그녀가 머그를 건네며 말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파란색은 그 아이의 안전한 색이거든요. 그럼 난 어떤 색일까요? 마진이 물었다. 재훈은 멈칫했다. 빨간색이죠. 여전히. 그녀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빨간색은 불타요. 불은 타기도 하지만 따뜻하게 하기도 해요. 그가 말했다. 같은 불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구해낼 수도 있죠.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이제 더는 CEO가 아닌, 통제하던 여인도 아닌 실수하고 두려운 엄마의 얼굴로. 배우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아이한테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요. 그날 밤 마진은 은희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은 손엔 아직도 파란 크레용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난 몰랐어요. 침묵이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걸. 반대편 복도. 재훈은 재현의 임에 키스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빛나는 도시의 야경 속에서 그는 똑같이 속삭였다. 때로는 침묵이 곧 사랑입니다.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랑.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재훈은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묻고 백미러 너머로 뒷좌석에 앉은 재현을 바라봤다. 그녀는 지퍼 달린 토트백을 꼭 안은 채 싱긋 웃었다. 정중하게 저녁 초대를 받아야 하잖아요. 재현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은희가 나 또 오라고 했어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은 조용히 요동쳤다. 워드 펜트하우스에서의 저녁. 해질 무렵의 햇살이 고층 빌딩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그들은 발레 파킹 구역 앞에 도착했다. 정장이 단정한 직원이 문을 열어줬다. 재훈은 들꽃을 종이에 감싼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렸다. 농산물 시장에서 샀던 것들. 그의 아내가 생전에 늘 말하던 것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세상에 들어갈 땐 아름다움을 함께 가져가야 해요.
재현은 조심스레 차에서 뛰어내렸다. 오늘도 말할까?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모르지, 재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들을 거야. 펜트하우스 문은 강마진이 직접 열었다. 이번엔 정장도 아니고 꾸밈도 없었다. 네이비 블라우스와 슬랙스 맨발, 그리고 그 미소는 오롯이 진심 같았다. 꽃을, 그녀가 놀라듯 물었다. 방을 위해서요. 재훈이 대답했다. 살아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존재들이군요. 식탁은 변해 있었다. 긴 회의실 같은 테이블 대신 원형 테이블이 놓였고 밝던 조명은 부드럽게 낮아져 있었다. 단 하나의 촛불이 흔들리는 따뜻한 빛을 뿜고 있었다. 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익숙한 파란 크레용 하나를 손가락 사이에 쥐고 있었다. 재현은 그녀 옆에 앉아 속삭였다. 나 뭐 가져왔어. 그녀는 토트백에서 작은 송어림 메뉴판을 꺼냈다. 웃고 있는 포도, 춤추는 토스트, 해처럼 빛나는 마카로니. 은은 조용히 웃었다. 마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마법을 보는 듯했다. 식사는 소박하고 부드러웠다. 소스도 김도 향도 없었다. 은의 접시는 재현의 접시와 똑같았다. 그리고 재훈은 또 하나를 알아챘다. 오늘 마진의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딱 하나의 언어만 받습니다. 진보네요. 재훈이 웃으며 속삭였다. 식탁은 처음엔 침묵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곧 재현이 물었다. 은희야, 밥 먹고 색칠할래? 은은 접시를 바라보았다. 재현은 기다렸다. 그리고 은은 조심스럽게 고구마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었다. 재훈은 순간 멈췄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재현은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쌍둥이처럼 먹는 거야. 마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아침에도 안 먹었죠?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도. 그 아이가 선택했어요. 이 순간을, 이 분위기를, 이 침묵을. 마진의 눈이 붉어졌다.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친 느낌이 들까요? 재훈은 대답 대신 말했다. 그녀에게 방향을 맡기세요. 식사를 마친 두 소녀는 옆방에서 놀았다. 은은 조용히 블록을 쌓았고 재현은 거품 왕국과 구름 공주에 대해 상상 이야기를 들려줬다. 재훈은 주방에서 소매를 걷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마진이 조용히 다가와 접시를 닦았다. 은희가 당신을 블루라고 불렀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안전의 색. 그렇죠. 재훈이 대답했다. 그럼 난 어떤 색일까요? 레드죠. 여전히. 빨간색은 불안해요. 불도 따뜻해요. 재훈이 말했다. 같은 불이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왜 아직도 혼자세요? 지금 이 설거지를 같이 하는 순간에 물어보는 건가요? 그는 미소 지었다. 며칠 전에도 고용 제안 드렸죠. 거절했잖아요. 난 일자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했죠? 다시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쓸모 있어요.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하고 있어요. 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문을 열어줄 뿐이죠. 그 문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으면요. 그럼 바닥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이와 함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인도하게 놔두세요. 그가 재현의 짐을 챙기려 할 때 은이 조용히 말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다음에도 저녁 먹어요. 재훈은 움직임을 멈췄고 마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물론이지. 재현이 답했다. 다음 금요일에. 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방 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 같았다.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재훈이 걸레통에서 물을 짜내고 있을 때 낮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다.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박기훈. 워드코어의 PR 전략 책임자. 말끔한 외모, 매끄러운 말투. 마치 언론 브리핑과 이미지 관리에만 익숙하고 진실에는 어색한 사람처럼 보였다. 재훈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딱히 괜찮진 않지만 말씀하실 것 같네요. 기훈은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 CEO, 한 청소부, 그리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죠. 재훈의 턱이 굳어졌다. 은희 말이군요. 저는 이미지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기훈은 복도 CCTV를 흘낏 보며 말했다. 당신의 존재는 오해받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그 아이가 이제는 말하고 그리고 먹고 있어요. 그게 질문거리라면 문제는 질문하는 사람들인 거죠. 기훈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조언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강 대표님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사회는 그녀의 신뢰를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신뢰를 위협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재훈은 물었다. 기훈은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당신은 특별하죠. 배경도 불분명하고 자격증도 없고 고용 이력도 희박합니다. 밤에 청소하는 싱글 아빠가 저녁 식사에 들꽃을 들고 오는 모습이 기업 이미지엔 어울리지 않죠. 재훈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제 이름을 부릅니다. 기훈은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잠깐 흔들렸다.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조용히 휴직을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열기도 가라앉을 겁니다. 재훈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은희는 제가 덜 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상징하는 걸 더 필요로 해요. 기훈은 찡그린 차에 물었다. 그게 뭔데요? 그녀가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어주는 사람. 그날 저녁, 재훈은 재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울렸다. 14번 빌딩 출입 정지, 검토 중. 관리팀. 재현이 물었다. 오늘은 안 가는 거야? 재훈은 실망을 감추려 애썼다. 오늘은 아니야, 얘야. 그럼 은희가 우리가 안 좋아하게 된 줄 알면 어떡하지? 재훈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 생각 안 하길 바라지만 어른들이 두려울 땐 벽을 쌓기도 해. 그 시각 도심 반대편. 마지는 은희의 방에 앉아 있었다. 허밍도 크레용도 없었다.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채 다시 흔들리고 있는 아이.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 옆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내가 막은 건 아니야. 하지만 지키지도 못했어. 그녀는 속삭였다. 마지는 조심스레 스케치북을 은혜 옆에 내려놓았다. 같이 그려도 될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어떻게 이걸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를 지키면 널 지키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잘못된 걸 지킨 걸지도. 조용히 은희는 검은 크레용을 집었다. 그녀는 새 인물을 그렸다. 둘은 서 있고 하나는 비어 있었다. 마진의 손이 떨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잡을게. 그게 뭐든. 다음 날 마지는 예고 없이 재훈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연 건 재현이었다. 눈이 커지며 말했다. 강 사모님? 마지는 숨이 가쁘고 머리는 바람에 흩날린 채로 무릎을 꿇다시피 말했다. 아빠 집에 계시니? 재훈이 현관에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출입 정지 당했죠. 계약도 정지 예정이에요. 예상했죠. 내가 막지 못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재훈은 그녀를 바라봤다. 이 순간 그녀는 CEO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고자 오는 엄마였다. 이번에 또 그랬다면 내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이사회는 난리 났죠. 재훈은 눈을 깜빡였다. 정말 그 모든 걸 걸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한 번 은희를 잃을 뻔했어요. 다시는 안 돼요. 재현이 그녀의 소매를 당기며 말했다. 어젯밤 은희 밥 안 먹었죠? 마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은 속삭였다. 아마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그들은 돌아왔다. 경호도 언론도 없이 단지 고요함만이 그들을 맞았다. 재훈은 따뜻한 수프와 부드러운 빵이 담긴 보온병을 들었다. 재현은 반짝이 크레용 세트를 안고 있었다. 마지는 문을 열면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기다리는 것처럼. 은희의 방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구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에 크레용을 쥐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푸른 새야,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고개가 들렸다.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였다. 재훈은 조용히 앉아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따뜻한 토마토 수프에 향이 퍼졌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따뜻함이야. 재현은 옆에 앉아 크레용을 하나 건넸다. 반짝이 파란색. 우린 보고 싶었어. 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고 바닥에 조심스럽게 둥근 선을 그렸다. 그러고 나서 속삭였다. 또 저녁 먹어요. 재훈은 고개를 들었다. 마지는 울고 있었지만 웃고도 있었다. 다시는 이 사이 막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튼튼한 걸 만들어야죠. 마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벽은 없어요. 벽은 없어요. 재훈도 되풀이했다. 문만 남아요. 열려있는 문. 두툼한 크림색 봉투가 마진의 주방 섬 위에 놓여 있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뉴욕 고등법원의 문장이 찍힌 그 봉투는 마치 경고탄처럼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숨을 죄어왔다. 재훈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것을 흘낏 보았다. 그게 그거죠. 마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은희 아버지가 긴급 양육권 신청을 냈어요. 재훈은 천천히 손을 닦았다. 4년이나 잠적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는 내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해요. 비전문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아이 곁에 들이고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사람이 말하는 비전문가는 당신이에요. 재훈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섰다. 그 사람, 은희가 그려준 이름표 없이도 자기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지는 마른 웃음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 사람 인맥도 많고 돈도 많아요. 담당 판사의 전속석이었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내가 빠지는 게 낫겠어요? 재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니요. 그럼 싸워야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 아이 옆에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당신 둘 옆에 설게요. 법정은 가죽 냄새와 식은 커피,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희는 갤러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는 재현. 은희는 스케치북을 꼭 쥐고 있었고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생명의 밧줄처럼 함께했다. 강마지는 증인석에 섰다. 이전의 명품 슈트는 없었다. 대신 다림질된 단정한 네이비 수트, 과한 장신구도 없었다. 오늘 그녀는 무장을 벗은 여성, 진실만을 붙잡은 어머니였다. 맞은편엔 은희의 아버지, 강세진. 입가에 냉소가 묻어 있었다. 그 뒤에는 잘 훈련된 듯한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판사님, 상대 변호인이 시작했다. 강 대표의 정서적 상태가 심각하게 불안정합니다.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와 아이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장면, 어떤 자격도 없는 인물입니다. 재훈은 미동도 없었다. 변호인은 계속했다. 그녀는 전문 의료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거품놀이와 크레용 놀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마지는 몸을 곧게 세웠다. 그럼 강세진 씨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금전적 지원과 공간 제공입니다. 변호인이 답했다. 공간 제공이 아니라 재훈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재였겠죠. 맞은 측 변호인이 일어섰다. 판사님, 저희는 강 대표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 또한 달라졌습니다. 은희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은희가 신뢰를 보인 이 남자, 하재훈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술을 원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언을 허합니다. 재훈은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셔터 소리가 터졌고 속삭임이 멎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11년간 특수교육 교사였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교실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제 상실의 메아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잠시 멈추고 은희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은희는 더 많은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적은 벽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녀를 치료한 게 아닙니다. 저는 들어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제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믿게 되었죠. 그는 상대편을 바라봤다. 당신, 최근에 그 아이가 당신 눈을 바라본 적 있었습니까? 세진은 단추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재훈은 다시 판사를 바라봤다. 저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치료적이라는 건 꼭 의학적인 게 아니라는 걸. 때로 가장 큰 치료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적, 깊고 무거운 정적. 그러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씨. 재훈이 자리로 돌아가자 조용히 재현이 일어섰다. 모든 속삭임이 터졌다.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하지 않았다. 재현은 재판장 앞으로 걸어가 용감한 눈빛으로 판사를 올려다봤다. 저도 말해도 돼요? 판사는 몸을 숙였다. 그래, 얘기해봐. 그녀는 은희의 그림을 펼쳐 보였다. 3명의 막대기 인형. 손을 맞잡은 채 별들 아래에 서 있었다. 이건 은희의 가족이에요. 이건 저고, 이건 제 아빠고, 이건 은희예요. 은희는 말이 많진 않지만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해요.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는 눈물을 닦았다. 은희는 재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조용한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판사는 의자에 기대 조용히 말했다. 즉시 은희는 강 대표의 양육하에 계속 머무릅니다. 추가 소송은 심리검토 및 가족치료를 전제로 허용됩니다. 하 씨는 전면 공개 조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은희는 마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남아줘요, 파란색으로. 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법원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질문이 쏟아졌다. 재훈은 은희와 재현을 몸으로 감싸며 보호했다. 마진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강 대표님, 그 청소부와 연인 관계인가요? 한 기자가 외쳤다. 마진은 멈췄다. 재훈을 바라보고 대답했다. 저는 진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부터 그 진실 안에 살고 있었죠. 재훈은 조용히 웃었다. 은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재현의 손을 꼭 잡았다. 어떤 벽도 어떤 타이틀도 남지 않았다. 오직 색과 연결, 그리고 조용한 가족 하나가 함께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도면은 아직 따뜻했다. 출력된 종이를 마진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을 때 재훈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진심이세요? 그가 물었다. 마진은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엔 예전의 얼음처럼 차가운 강마진이 없었다. 대신 불처럼 단단한 열정과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은희는 완벽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은희 같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요. 재훈은 설계도를 바라봤다. 개방형 구조, 배정된 자리 없음, 질감은 범주가 아닌 색으로 구분, 소음 차단이 된 휴식 공간과 부드러운 조명, 형광등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 위엔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워드하 재단 통합 공간, 수정이 아닌 포용을 위한. 재훈은 천천히 기대 앉았다. 내가 교사였을 때 이런 공간을 노트에 그리곤 했어요. 현실은 늘 벽과 예산, 그리고 무관심에 부딪혔지만 그 꿈은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어요. 마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버린 적 없어요. 다만 세상에선 아무도 믿지 않는 줄 알았죠. 그녀는 손을 모았다. 함께 만들어줘요. 그는 잠시 멈췄다. 청소부한테 치료센터 설계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아빠예요. 그런 사람 내 급여 명세서엔 없어요. 재훈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이 공간은 아이들만 바꾸는 게 아닐 겁니다. 그들의 부모도, 교사도, 자기 자신이 부서진 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바꾸게 될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녀가 말했다. 은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한때 침묵을 소음으로 가득 채웠던 그 순간들을 회복하는 곳. 침묵이 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곳. 재훈은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만들죠. 공사는 오래된 창고 건물에서 시작되었다. 한때는 창고였던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탄생의 소리로 가득 찼다. 망치질 웃음소리, 그리고 기대로 떨리는 숨소리. 재현은 별을 그려 벽에 붙였다. 그리고 뜻밖에도 은희도 함께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파란색을 썼지만 어느 날 구석에 노란색 한 줄을 그었다. 이건 뭐야? 재훈이 물었다. 은은 잠시 멈췄다가 속삭였다.
희망. 그는 울컥했다. 맞아. 정확히 그거야. 마지는 밤마다 현장에 나왔다. 이제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노트북 대신 색상 견본을 들고 있었다. 어느 날 둘은 쓰지 않은 카펫더미 위에 앉아 온몸의 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좋은 일 아닌가요? 재훈이 대답했다. 예전엔 사랑이란 게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성적표, 자세, 프레젠테이션. 그런데 말도 없이 나에게 찾아온 작은 아이가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누군지는 신경 안 써요. 어떻게 다가오느냐만 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다시 무너질까봐. 그럼 같이 무너지면 되죠. 중요한 건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개관일은 황금빛 하늘 아래 열렸다. 풍선들이 문 앞을 지켰고 간판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워드하 통합센터. 그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다. 자격도 평가도 지시도 없습니다. 시간과 신뢰 그리고 부드러움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엔 망설임 가득한 발걸음, 불안한 눈빛. 하지만 문화는 달랐다. 누구도 아이에게 진단명을 묻지 않았고 어떤 질문도 검열되지 않았다. 대신 묻는 말은 이랬다.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어떤 색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재훈은 공간 속을 누비며 존재 그 자체가 지도가 되었다. 한 아이가 바닥을 두드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리듬으로 느끼는구나. 그럼 색으로 드럼을 만들어보자. 아이는 눈을 반짝였다. 재현은 창문에 거품 무늬를 그리고 있었고 은희는 구석 빈백에 앉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2명의 아이가 그녀의 허밍을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다. 마지는 유리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리포터가 다가왔다.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인터뷰 없어요. 하지만 오늘이 재개관일인데요. 그래서 더더욱요. 오늘은 제가 아닌 아이들이 주인공이어야 해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재훈은 아이들과 종이별 접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당신 언론을 놀라게 했네요. 그가 속삭였다. 이젠 침묵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들과 함께. 그녀 별 접었어요. 재현이 다가와 말했다. 은희는 종이별을 건넸다. 블루를 위한 거예요. 영원히 간직할게. 재훈이 목소리를 삼켰다. 나는 노랑이야.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희망이니까. 마지는 숨을 고르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별을 접어 은희에게 건넸다. 이건 빨강이야. 너처럼 용감하니까. 은희는 3개의 별을 모으고 말했다. 가족.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경건함이었다. 멀리서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렸다. 리본 커팅 시간이었다. 하지만 재훈은 말했다. 아이들이 자른다고 했잖아요. 이 공간을 만든 건 그들이니까. 무지개 색 리본 앞에 선 은희와 재현은 함께 가위를 들었다. 리본은 회사의 파란색이 아니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색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리본을 자르기 전 돌아서서 군중을 향해 말했다. 제 이름은 은희예요. 전 색을 좋아해요. 별도요. 여긴 퍼즐 조각이 다른 상자에 들어 있었다고 느껴본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정적. 그러다 박수. 눈물. 포옹. 낯선 부모들 사이에 피어나는 이해. 리본이 떨어졌고 워드하 통합센터는 이제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 공식 개관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건물 옥상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피자, 탄산음료, 어울리지 않는 종이 접시.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바람은 종이 조각을 휘날리듯 부드럽게 불었다. 재현은 피자 한 조각을 깨물며 물었다. 우리가 항상 여기 근처에 살게 될까? 재훈은 마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에서 우린 늘 어울릴 거야. 은희는 조용히 재훈의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집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재훈은 그녀 이메 키스를 했다. 맞아, 여기야. 마진은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종이별 하나가 옥상 바닥을 구르다 그녀의 발치에 멈췄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사랑이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걸 말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재훈이 옆에 섰다. 도시의 불빛 너머 새로 개관한 센터의 간판이 보였다. 이 모든 여정 중 가장 좋은 건 뭔지 알아요? 그가 물었다. 뭔데요? 당신 세상에 들어갈 때 당신에게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치려 했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은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당신은 내 딸을 고친 게 아니에요. 날 고친 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원래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겐 라벨이 없는 공간이 필요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석양 아래 어스름한 노을 속에서 함께 서 있었다. 발밑에는 아이들이 만든 종이별이 흩어져 있었다. 한때 구석에 숨어있던 작은 소녀는 이제 하늘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소란스러운 세상은 드디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은희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내일은 하늘을 칠하자. 마진과 재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소가 넓어졌다. 그래, 마진이 속삭였다. 칠하자.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사랑이 꼭 크고 시끄러워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떠올리게 했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도시나 나라 또는 그냥 하나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께 희망을 줬다면 누군가에게도 전해보세요. 공유하고 나누고 다른 이들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언젠가 당신의 하루나 마음을 바꿀지도 모를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친절하게, 부디 사람답게, 그리고 무엇보다 부디 귀 기울이며 살아주세요.